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2024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져서 국내 금리도 인하되고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있지만 PF라고 하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이 상당한 것을 포함해서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있어서 내년 경제는 위기와 기회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경제 위기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 그만큼 경제라는 단어를 빼고는 현대의 삶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오늘은 경제데이로 꾸려집니다. 영화가 현실이 되는 미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나이에 관해 잘못된 경제 상식도 하나하나 추려봅니다. 살만한 세상 1부 바로 시작합니다. 열한 시에 만나는 라디오 초대석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살만한 세상 1부에서는요. 미리 보는 2024 미래 기술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상상이나 영화 속에서만 가능해 보였던 기술이 바로 지금 현실에서도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 놀라운 기술 발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서두원의 티타임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T 뉴스 김들풀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편집장님. 네네. 오는 2024년인데요. 며칠 있으면 미래 기술 전망 어떻습니까? 미래 기술 아주 급격히 새로운 바람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크게 한 두 가지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이 기술이 지능을 갖추는 지능화. 인공지능으로 이제 대표가 되는 거죠. 여기에는 머신러닝이랄지 빅데이터랄지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와 함께 인공지능이 아주 강력하게 등장하고 있죠. 네. 미래 기술 발전 속도 얼마나 빠른가요? 매우 빠르다. 요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50년 정도에 이 연구가 시작됐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요즘 불과 몇 년 사이에 그 기간을 뛰어넘는 엄청난 일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이랄지 로봇이랄지 증강현실 네. 또는 심지어 우리 산업계 헬스케어, 금융, 제조 이런 부분에 인공지능이 아주 곳곳에 스며들고 그 놀라운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죠. 네, 챗 GPT 이런 거 이제 슬슬 일반인들도 많이 쓰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아주 뭐 집약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럼 우리가 미래 기술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통 체증을 줄이고 이 인간의 이 잘못된 운전으로 이제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이런 안정성이 아주 높아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로봇이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더 정교해짐으로써 이 새로운 일자리도 이제 창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미래 기술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5G 기술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스타트업, 이제 신생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이제 창업도 하고 그런 것이죠. 네.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런데 로봇 같은 새로운 기술은 또 일자리를 빼앗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6년도에 이제 슈밥 다보스 포럼에서 그런 네. 얘기를 했잖아요. 클라우스 슈밥. 예. 한 500만 개가 이제 총 700만 개 사라지고 200만 개는 새로 생기지만 500만 개 정도 줄어든다 했지만 나중에 한 2년 뒤에 새로운 발표를 했어요. 일자리 네.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평생 학습을 통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인류가 나오면서 일자리 총량은 여지껏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네. 이동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못 보기 때문에 액면으로만 보니까 일자리가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렇죠. 내가 하던 일자리 없어지고 네네. 옆 사람 하던 일자리 없어졌으니까. 네네. 근데 다른 거 생긴 거는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를테면은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게 드론 택시 같은 경우에도요. 거기에 핵심 기술이 약 180가지가 넘어요.
드론 택시. 네네. 그 기술이 또 이렇게 파생이 되면은 협력할 수 있는 기술은 더 많아지는 거죠. 아까 자율주행 차 말씀해 주셨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실수, 네네. 사고 이런 걸 다 예방할 수 있다. 근데 아직 자율주행이 초보 단계라 오히려 또 사고가 더 우려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엊그제 구글이랄지 이제 미국의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 80% 정도 사고율을 줄일 수는 있다. 다만 네. 완전 자율주행차는 나오기는 아직까지 힘들지 않겠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나와 있는 이 자동차 경우에는 이제 아다스라 해서 운전자 보조 기술들이 많이 탑재가 돼 있잖아요. 네. 앞차 간의 거리랄지 가까우면 네, 스스로 경고음이 경고음이랄지 아니면 스스로 이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준다는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로 인간이 실수로 이 대부분이 되는데 아무래도 기술은 그 부분을 많이 상쇄시켜 주는 경우가 있죠.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미래 기술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 놀랐는데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익숙한 단어들도 있고 말이죠. 새로운 단어들도 많아요. 네. 오늘은 어떤 기술 주로 얘기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투명 망토 기술하고요. 우리가 어릴 때 뭐 만화 영화랄지 아니 영화에 보는 투명 망토 보이지 않는 그런 꿈도 이렇게 꿔보잖아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영화 속에 그 마이너리티 리포터라고 있습니다. 네. 사전에 범죄를 예측하고 미리 가서 그 대상자를 잡아가는 이런 영화죠. 범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리 네네. 범죄를 앞으로 벌일 사람을 미리 잡는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예측 시스템에 실제로 적용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소개해 주셨는데 네네. 그게 2002년에 나왔더라고요. 네네.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고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거기서 이제 범죄 예측하는 거. 2054년을 배경으로 해요. 네. 2054년이니까 이제 우리 한 30년 정도 남은 거죠. 이 이제 프리크라임이라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인공지능 같은 시스템인데요. 네. 여기에서 이 운영하면서 이 미래상을 그린 건데 이때 당시에 이제 미래학자들뿐만 아니라 과학자, 법률 전문가 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자문을 하고 그 시나리오를 이제 완성한 건데요. 네. 여기는 이제 인공지능도 있고 로봇도 있고 자율주행도 있고 홀로그램도 있고요. 이런 뭐 미래 기술이 많이 발전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범죄 예측 예방을 하는 시스템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미래 기술 발전에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실제 사례가? 실제로는 어디까지 있냐면요. 일주일 뒤에 범죄 발생 확률을 90%의 정확도로 낮출 수 있다. 이런 모델이 이제 나왔는데 미국 시카고대 연구팀이 이거를 개발했어요. 네. 그래서 폭력 범죄 또는 재산 범죄, 절도 같은 것들이죠. 이걸 공식적으로 이제 입수했던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거죠. 인공지능으로. 네. 이걸 가지고 미리 예측을 했다. 어디 지역에 예측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경찰 인력을 투입한다든가.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범죄자 이 사람이 전과 만일 10범이다. 이 사람이 일주일 뒤에 범죄할 가능성이 90%다. 이렇게 특정인에 대한 예측을 하는 건 아니죠. 특정인은 아니고 거기는 아니고요. 네. 그 지역 내지는 그 상황 이거를 예측한 거죠. 근데 그게 90%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예측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시카고 대학에서 그걸 개발했다. 거기 말고도 다른 캐나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관련된 이런 시스템들을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이너리티 리포터와 같은 범죄 예측인데 영화에서는 초능력자 그 여자 3명이 네네네. 물속에 누워 있으면서 그 머리에서 촥 이제 그 네 맞습니다. 이제 심리적인 것들이죠. 예, 심령적으로 나오잖아요.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면 샤먼들 무당들처럼. 그러니까 완전 빅데이터나 완전 인공지능은 아니었어요. 영화에서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래에는. 그렇습니다. 그 CCTV가 우리가 개인정보 뭐 논란도 있지만 CCTV 때문에 우리가 범죄가 나면 전국 어디서나 특히 뭐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범인들을 이제 이렇게 체포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장점은 그런 이제 범죄 예방률을 낮추는 데는 아주 뛰어나다.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이제 정부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잖아요. 네. 이걸 도구로 사용하는 유혹을 항상 떨칠 수가 없죠.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아주 강력한 시민들의 이 저항, 시민단체들이 저항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개인정보를 정부가 너무 가져가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은 상당 부분 실제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와 이제 전체주의 국가니까 이념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실제 그 첨단 과학을 많이 이용하고 있죠. 그렇죠. 거기 뛰어난데요. 이를테면은 놀라운 게 있죠.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을 했다. 네. 그건 안면 인식이라 그래요. 카메라로 네. 보죠. 그리고 누군지를 특정해서 옆에 있는 전광판에 보여줘 버려요. 그러니까 시체말로 창피한 거죠. 예. 그 자리에서 내가 누가 이렇게 무단 횡단을 했다라고 보여줘 이름까지 쫙 버리니까. 나오면서 그렇죠. 얼굴 나오고. 네. 그 범죄 예측 이건 또 우려되는 점도 있겠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무리가 있죠. 그래서 개인이 거리를 걷거나 아니면 차로 어디 운전하거나 또는 우리가 소셜 미디어 SNS에 많은 뭐 게시물들을 이제 하고 이런 것도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경찰 당국이죠. 그게 어떤 기관인지 정부 기관에 축적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악용하면은 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지금 연구되고 있는 것 같이 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 네네. 이 지역의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더 집중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이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개인이 아니고 그런 하나의 지역을 보고 이렇게 예측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찰력을 어떻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투입해서 안전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라서 유용하죠. 네. 그러면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 보였던 범죄 예측 시스템 설명해 주셨는데 투명망토 네네. 얘기는 어떤 겁니까? 투명 방통은 뭐 다 알겠죠. 우리 네. 청취자님들도 다 알 건데요. 실제로 근데 이게 실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영화에서나 보이던 만화 네네. 영화 같은데 네네. 나왔던 거. 이게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이게 투명 망토다라고 이제 인식한 거는 2006년도에요. 미국 듀쿠다 대학에서 이걸 맨 처음에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마이크로파 흐름을 잡아낸 거죠. 모든 건 다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메타 물질이라 그런 건데 이걸로 투명 망토를 발표했는데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일부 뭐 30% 또는 좀 심하면 한 50% 정도가 가려지는 것이죠. 이제 그때부터 촉발이 돼서 지금까지 많은 이 투명 망토를 좀 개발하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파 이건 좀 뭐 설명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사물을 본다는 건 빛이 그 사물에 반사돼서 나온 것을 우리 눈에 들어와서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차단하는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파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투명 망토 같은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메타 물질을 개발해야 돼요. 그게 메타 물질은 뭡니까? 네. 자연계에 없는 물질입니다.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인간이 새로 창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 물질은 그런 이제 굴절일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완벽하게 다 투과시키거나 막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네. 그냥 메타 물질 정도 청취자님들이 투명 망토는 메타 물질이 중요한 거구나. 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기술을 개발한다면 미래 세대들이 그런 메타 물질을 개발한다면 대한민국이 10년은 먹고 살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수십 년 전에 이제 개발된 레이더에 안 잡히는 전투기, 스텔스기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소리라든가 레이더 파장 이런 거를 이제 흡수하거나 네네. 반사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빛이나 이제 보지 않게 하는 쪽으로까지 갔다. 이렇게 거기서 더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음파도 스텔스 기능에서 음파도 그렇고요. 우리 눈으로 보는 시각 기능으로 보는 이런 기능도 투명 기술이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말이죠. 지금 시험적으로 제작되고 있는 투명망토 이런 게 섬유로 만드는 건가요? 망토니까? 대부분 이제 광학 기술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굴절률. 네. 이제 우리 이 굴절률로 그거를 잡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섬유도 일부 일본에서도 2003년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옷 자체가 스크린되어 있는 물체들이 이제 그대로 영상에 보일 수 있게 한 거죠. 근데 이것도 뭐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옷에 네네. 그 뒤에 있는 물질을 찍어서
영상을 찍어서 거기다 스크린 영상이 아니고요. 찍어서 그러니까 뒤에서 띄워주는 어차피 건가요? 그 옷에 예. 내 옷 등 뒤에 만약에 내 옷을 입고 있다면 내 등 뒤에 비칠 거 아닙니까? 네. 이걸 굴절률로 아주 미세한 광학 구슬 같은 이 굴절률로 해서 앞에서도 보일 수 있게 전달해 주는 거죠. 아, 네. 네. 망토의 뒷면에 비친 모습을 앞면에 보이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그 뒤에 있는 그렇죠. 물체가 그냥 보이니까. 예, 옷 안에 있는 사람이 신체는 안 보이는 거죠. 그게 그래서 2003년 일본이 개발한 방식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360도 어느 각도에서나 다 볼 수 있게 잡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2006년에 지금 말씀하신 그 미국 그 스미스 교수 네네. 대학에서 한 거는 다른 방식이죠. 네, 거의 뭐 비슷한 방식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에 이제 이 공개를 한 게 있어요. 캐나다 위장복 제조업체, 그러니까 군사용이죠. 네. 여기에 이제 이 투명 망토를 제작했다고 그랬는데 당시에는 그 말만 있었지 실제로 시연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2019년도에 동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거의 안 보일 정도. 그런데 이것도 뭐 아주 누군가 이렇게 그거를 검증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영상만 이렇게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중국에서도 이런 투명 망토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시연을 했는데 이것도 영상으로만. 네. 실제로 뭐 논문을 많이 발표를 해서 누군가 이거를 검토하고 이런 건 아니라서요. 네. 네, 아직도 좀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0921님 청취자 질문 주셨는데요. 투명 망토가 군사용으로 연구되고 사용되면 어떡하나요? 위험성이 걱정됩니다 하셨는데 실제 개발되면 군사용으로 먼저 쓰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에 쓰고 있는 이런 기술들이 보면 군사용에서 나온 게 거의 한 70%라고들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네. 그만큼 많죠. 사실은 뭐 선한데 써야 되는데 이런 그 전쟁이라는 이 군사용.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이런 부분들인데 군사용에서 위장막이랄지 전투복이랄지 네. 심지어 메타 물질이 만약에 이걸 개발한다면 총 같은 이런 무기에도 발라놓으면 보이지 않는 거죠. 예. 탱크랄지 뭐 예. 이런 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사실. 안 보이는데 탱크가 수백 대가 있는 거야. 네. 야, 이게 상상이 안 되네요. 와. 또 청취자 질문입니다. 만일 전쟁에 사용되면 전쟁이 더 빈번해지거나 더 크게 확산되고 위험해지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의 역할도 중요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과학자랄지 아니면 정부 기관이랄지 이런 사회적 협의, 그다음에 윤리 네. 이런 것들이 꼭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이런 윤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네. 그런데 보면은 과학자들은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하고 우선 기술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이 개발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윤리 문제 뭐 이런 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말이죠.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이제 그런데요. 실제로는 이 과학자들이 그런 윤리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정부 주도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를테면 모든 IT 기업들이 현재 그 이 윤리 현장을 다 제정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인 시각도 그렇고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학자들도 많이 고민을 하신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의견 주신 분 계세요. 범죄를 미리 예측하는 것도 윤리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감시 사회가 되는 건 아닌지. 기술의 발전은 정말 명암이 크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맞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이거 역시도 그러니까 시민단체랄지 그다음에 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에 아주 적절히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는 아주 그런 어려운 난제이기도 합니다. 네. 시민단체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단체가 뭐 여러 가지 의견 낼 수 있는데 결국은 법이나 규정 이런 게 좀 따라가줘야 되는데 국회가 법 만들고 이런 거는 아무래도 기술의 발전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네.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수준이. 네네. 그래서 이를테면은 그 애플워치가 네. 심전도 기능. 그렇죠. 예, 심전도는 그 전에 우리가 병원에서만 이걸 체크를 했었어야 되잖아요. 네, 삼성워치도 되고 뭐 예, 그럴 지금은 거예요, 이제 다 아마. 되잖아요. 스마트워치들을 이게 국내 스타트업이 처음으로 개발했어요. 국내에서 예. 한국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정부 관련 기관에서 이거를 승인을 안 해줘 가지고 그런 좀 아쉬움도 있죠. 네. 그래서 그 이제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은 좀 앞서가고 있는데 그런 규제랄지 예. 정부 정책이 좀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좀 많이 있죠. 국내에서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인가요? 우리가 이제 비디오 게임 굉장히 앞서가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거 청소년 유해 산업이다. 그래서 억눌렀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상당 기간 그게 비디오 게임 산업이 좀 위축됐던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풀려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 실제로 이제 산업혁명 하면은 이제 영국 아닙니까? 네. 영국인데 당시에 이 여러 가지 규제 있고 이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게 붐이 됐던 이런 경우도 있죠. 규제가 맞습니다. 심했던 거죠. 예. 그리고 줄기세포도 우리가 좀 앞서가다 지금은 완전히 뒤처졌죠. 예. 그렇죠.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논란이 또 있었지만은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일본이랄지 미국이 그게 실제로 그것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런 의견 또 들어왔어요. 중국은 초고도 감시 사회로 14억 인물의 얼굴까지 다 저장하고 목소리까지도 수집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범죄율 예측이 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낮출 수는 있죠. 네. 낮출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많은 과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과 사회학자들이 참여를 해서 했던 이 얘기는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캐나다나 프랑스나 미국은 SF 작가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서 미래 전쟁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상은 단순히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 된다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가능하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0% 정도의 네. 예측률을 올릴 수가 있다. 이런 네. 거죠. 지금 범죄 예측과 투명망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내년에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 좀 더 소개를 해 주신다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인공지능이 극대화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특히 이 생성 AI고요. 그래서 단순히 오픈 AI의 챗 GPT뿐만 아니라 구글이 이번에 제미나이도 발표를 했는데 멀티모달이에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챗 GPT도 이제 달리라고 그래서 그림도 만들어내고 사진, 네. 텍스트, 문장도 만들어내는데 멀티모달도 마찬가지로 구글도 그림, 그다음에 사진, 또 이런 문장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네. 심지어는 이 챗GPT는 300페이지를 한꺼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하게 됐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핵심적인 미래 기술들 다 모아가지고 네네. 책으로 내셨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출간하는데요. 2030 핵심 미래 기술 50, 이 50가지를 네. 지금 진행자님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질문 답변을 해서 50가지를 책을 이번 주에 나옵니다. 네, 김들불 저 이렇게 해서 나와요. 네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편집장님.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존 레논이 부르는 이매진 들으시고요.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imagine no possessions. I wonder if you can. No need for greed or hunger, or brotherhood of man.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I hope someday you'll join us and the world will live as one. 당신이 있는 곳에 TBS 11시 26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전하는 건조특보 대비 산불 및 화재 예방 국민행동 요령입니다. 현재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야외 작업이나 바깥 활동 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기구와 화기 사용 부주의로 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시고요. 사용하지 않는 난방기구는 전기 코드를 뽑아놓고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청주 휴게소 부근 2차로에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고요. 수원 부근 5차로에 있었던 사고는 정리가 됐지만 여전히 기흥 나들목부터 4km 구간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또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제천으로도 평택 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사고 1시간째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서평택 분기점부터 6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잠시 뒤 TBS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경제책사 전호겸 교수의 경제 인사이트. (2023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맘때가 되면은 며칠 지나면 또 나이 먹는구나 걱정들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만 나이로 통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생일이 돼야 나이를 먹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나이와 관련된 경제 상식을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살만한 세상의 경제책사 전호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제 칼럼니스트 전호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나이 한 살 더 먹는다는 생각 때문에 해 넘어가는 거 탐탁지 않은 분들 많으셨었지만 이제 그런 걱정은 이제 줄어들었고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뭐 서로 뭐 이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 나이 따져가지고 툭 반말하고 뭐 존댓말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그 나이 정리 이런 게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나이에 민감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가장 큰 문제는 존칭 문제인 것 같아요. 존칭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가 네. 형, 동생, 뭐 선생님 등등등 존칭이 많다 보니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이를 물어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빠른 77년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학교 때는 빠른 학교를 1년을 빨리 갔어요. 네. 그러면 보통 제 친구들은 76년생이고요. 네. 제가 이제 20살이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빠른 77이 아니라 그냥 77이라고 말하니까 보통 77하고 빠른 78이 저랑 같은 연배인 줄 알고 서로 반말을 하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같이 세 개 연도가 모이면은 막 서로 반말했다 존댓말 썼다 이렇게 복잡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학제 그 체계가 한때는 빠른이 있어가지고 서로 섞어서 문제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특히나 이 직장도 그렇고 다 그런데 회사에서 예를 들어 메일을 쓴다 뭐 이러면은
뭐 임원, 부장, 과장 이렇게 딱 그 직급대로 써야 되고 예. 그 직급 안에서도 입사 순서도 있고 연차별로 순서가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사실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 저보다 상사와 대화를 하는데 저보다는 상사지만 그 상사보다 낮은 사람한테는 님이나 뭐 이런 호칭을 쓰지 말아야 되는 또 압존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뭐 복잡하게 많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나이 문화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라 생각하냐면 이건 제가 만든 단어인데 생활 의존 문화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뭐냐면은 딱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서도원 선생님하고 식사를 한다 그러면 선생님이 저보다 연배가 높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보통 들어가서 식당을 먼저 잡고 물을 먼저 세팅을 하고 따르고 뭐 이런 의존이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예. 보통 식사는 이제 서도원 선생님이 되시는 연배 높으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의존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이 의존을 쫙쫙 착착착 해가지고 머릿속 딱 해가지고 한 판으로 딱 짜는 게 사실 이 사회생활에 약간 좀 잘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도 있다 보니까 너무 생각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나이 관련돼 가지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존댓말이라는 문화가 그 없어지면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서양식으로. 맞습니다. 서양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예능이나 외국 사람들 나와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한국말 관련해서 하면 첫 번째가 존댓말, 두 번째가 호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외국에서 산 적은 딱히 없어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미스, 미스터 뭐 좀 호칭스러 써 이렇게 이 정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호겸 씨, 네. 학생 같은 경우는 전성민 군, 네. 뭐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 뭐 무슨 어린 친구 같은 뭐 전승정 양,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리고 또 서도원 선생님, 뭐 여사님, 뭐 옹, 뭐 호칭이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외국인들이 사실 와가지고 존댓말도 어려운데 호칭도 어렵고 이러니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네. 저는 존댓말을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말이 길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약간 좀 비효율적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나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첫 번째로 지금 약간 젊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퇴직 연령이 빨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모 은행에서 30대도 명예퇴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30대도. 네, 그래서 근속 연수 15년 이상 1983년생 그러니까 만 39세죠. 뭐 39세라고 말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통계청이 이제 발표한 2021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를 보면 그러니까 55세에서 64세의 취업 유경험자가 생애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기간을 봤더니 평균 15년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만둘 당시의 나이가 평균 나이가 49.3세, 그러니까 49세. 그러니까 40대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제 일막을 마감하고 퇴직을 하는 거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50대는 돼야 이제 퇴직할 줄 알았는데 49세 퇴직한 사람이 제일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가 제일 많았고 사실 그 전해에 통계청 자료 같은 경우에는 50점 몇 세였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해년마다 짧아지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100세 시대인데 이제 40대 퇴직해야 된다. 그래서 40대 말 또 50대 이런 중장년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분들이 퇴직하고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분들이 또 많아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통계청 발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그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이제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은퇴 시기는 평균 나이가 73세거든요. 희망 나이. 73세인데 이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40대, 49세니까 한 20년 정도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 이상 정도 차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 개념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직장 한 군데에서 평생 간다. 이런 평생 직장 개념이 이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100세 시대에는 직장이 최소한 서너 개는 맞습니다. 돼야 삼모작. 된다. 예, 맞습니다. 삼모작, 사모작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거든요. 옛날부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년 퇴직을 하는 경우는 7.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직장인들의 92% 이상은 10명 중에 9명 이상은 정년 퇴직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40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초반에 나와가지고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뭐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대부분. 네. 그러면 대충 우리가 보통 이제 40대 말이나 50대 나와서 내가 새로운 거 하겠다 그러면 다들 야 네가 20대냐 뭐 지금 세상이 얼마나 추운데 나가면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너무 젊은 나이도 아닌데 너무 리스키하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가요? 예,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발표에 의하면요. 네. 그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의 스타트업을 설립한 270만 명,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270만 명 조사했더니 이 중에서 매출
증가율이 상위 0.1% 아주 안에 성공한 사람들 스타트업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창업자들이 창업한 당시 나이를 봤더니 평균 나이가 45세였다는 거예요. 네. 20대도 아니고 네, 30대도 예. 아니고요. 40대 초반도 아니고 45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스타트업은 20대가 성공할 것 같지만 이 조사에 의하면 그러니까 20대는 전체 창업자 중에 15.4%였는데 네. 성공한 창업자는 10%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창업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비율이 비슷비슷했고요. 네. 40대 같은 경우에는 28%였는데 성공한 확률이 33%였으니까 훨씬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50대도 심지어 20대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말에 의하면 40대 창업자가 왜 이렇게 성공을 많이 할까 봤더니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일한 창업자는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85% 높기 때문에 이런 네. 현상이 나온 거라고 이제 말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실패, 성공 경험도 맞습니다. 많으니까 좀 그렇죠. 이런 건 피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뭐 스포츠 같은 경우 이제 그 전설의 복서 조지 포먼 같은 경우도 이제 20대에 은퇴를 하고 네. 한 10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몇 년 하시다가 세계 챔피언이 됐을 때가 만 45세였거든요. 45세 예, 그렇죠. 다시 챔피언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45세란 나이가 어떻게 보면 딱 인생에서 이 중장년 넘어간 나이긴 하지만 네. 그때 시작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미국에 270만 명을 조사했는데 그렇죠. 스타트업 중에 가장 성공한 0.1%. 상위 0.1% 예. 그거 창업한 사람들이 45. 예, 창업할 당시 나이가 당시 나이가 굉장히 희망적이죠. 20대 30대보다 훨씬 훨씬 성공 높다는 가능성이 높다. 예. 40대가. 그리고 50대 역시 20대보다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말이죠. 요즘 세상에 이제 온라인 또 모바일 기기 이런 IT 기술을 잘 알아야지 세상에 잘 적응한다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걸 잘하는 건 2030 세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OTT,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 이런 OTT 같은 경우에 많이 보는 세대가 1위가 20대, 2위가 30대 뭐 이런 식으로 쭉 갈 것 같잖아요. 네. 근데 막상 통계를 보면 안 그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모바일 인덱스 통계에 의하면 연령별 넷플릭스 이용 시간을 보면 1등이 40대였고요. 네. 659분으로 2등이 50대, 3등이 30대, 4등이 20대로 오히려 역순이었거든요. 그리고 꼴찌가 20대. 네, 그렇죠. 그러니까 40대가 20대보다 64%나 이용 시간이 더 길었어요. 유튜브 같은 그런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MZ 세대는 유튜브로 검색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평균 이용 시간의 1위는 20대였고요. 77분으로. 근데 2위부터는 50대, 40대 이런 순서로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오히려 40대, 50대가 굉장히 이런 신문화에 가깝고요. 그리고 과기부 발표에 의하면 50대 모바일 인터넷 이용률은 99%였고요. 60대가 94%였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보더라도 근데 우리가 약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2007년 1월 달에 발표를 하고 실물이 6월에 나왔거든요. 네. 그럼 벌써 한 내년 되면 17년이고 지금 현재로 한 16년 넘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생의 1학년의 절반 정도는 스마트폰이 나오고 태어난 거예요. 네. 그리고 현 40대에서 50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10대에서 20대 인터넷을 이미 썼고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20대, 30대 때 이미 스마트폰이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벌써 이 연령에 대한 이 이미지나 이 편견 때문에 40대, 50대가 올드하다고 느낄 뿐이지 이분들도 벌써 20, 30대에 벌써 스마트폰을 접했고 10대, 20대 때 인터넷을 접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 40대, 50대에처럼 이 스마트 기기라든지 아니면 이 온라인에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쭉 같이 함께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친밀한 거죠. 근데 다만 우리가 항상 40대, 50대 나이가 많다 뭐 이런 편견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잘 못할 거라는 약간 편견이 있는 거죠. 기업들은 그래도 잘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마켓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요새 예. 온라인으로 물건 사고 이런 거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 매출이나 이런 건 연령대별로 아주 굉장히 조사를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거 관련된 조사도 있는데 예를 들어 코로나 시기에 2020년 5월부터 2020년 5월 사이에 봤더니 뭐 배달의 민족, 뭐 토스, 쿠팡, 당근마켓, 유튜브 등 주요 5개업 이용자를 분석했더니 50대 이상이 굉장히 증년층이 굉장히 증가가 많이 했고요. 최대 한 3배 정도 더 많이
많은 사람들 50대가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실질적인 소비로 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관련돼서도 이제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BC 카드에 의하면 OTT, 영화관 등에서 이제 중년들이 쓴 매출액 증가가 MG보다 훨씬 많다고요. 물론 매출 비율을 전체로 봤을 때는 MG가 한 55, 중장년이 45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난 5년새, 그러니까 19년부터 올해까지를 봤을 때 중장년층의 매출액은 7.7배 상승한 반면에 네. MZ 세대는 3.7배만 상승했대요. 그러니까 중장년층의 매출 상승이 한 2배 정도 더 큰 거였죠.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KB 국민카드에서 이제 신용 및 체크카드를 자기네 회원 2천만 명을 대상으로 업종별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네. 50세 이상 시니어 연령층이 작년 2002년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 대비 17%였던 20대부터 40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뜯어보면 50세 이상이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 증가율이 38%고요. 네.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37% 정도밖였고 오히려 20, 30대, 20대, 40대가 온라인 쇼핑몰 매출의 증가율 13%, 배달앱 매출의 증가율 7%에 그쳤는데요. 네. 이 매출율 증가율만 따져보면 20, 30대 대비 50대가 온라인 쇼핑몰이 약 3배, 배달앱 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이죠. 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 옛날부터 있긴 한데 그렇죠. 그 농촌에선 지금 40대 50대면 청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저도 찾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이제 청년을 법으로 정했더라고요. 나이를. 네. 청년 기본법 3조 1항에 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지칭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법으로요. 네, 법으로. 근데 이게 이 법이 뭐 다른 법이나 조례별로 청년 기준을 다르게 설정이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그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 관련된 분야에서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 지원해 주는 법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도와주는 거. 예. 맞습니다. 그 후계 농업어인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여기 시행령 3조에 보면요. 청년 농업인을 만 40대 미만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만 네. 39세까지는 청년으로 본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방에 가면은 보통 농업 경영주 평균 연령이 통계청 발표에 하면 68세래요. 네. 그러니까 40대가 굉장히 젊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또 다르게 조례를 정한 경우도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전북도와 경남도는 네. 청년 농의 기준을 45세 미만으로 잡아놨고요. 예. 심지어 기초 단체 중에서 강원도 평창군, 충북 옥천군은 50세 미만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야 현실적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청년 나이도 지금 사실 지역별 상황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물리적으로 보면 말이죠. 나이를 먹으면 이제 기억력도 감퇴되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맞습니다. 그 굉장히 유명한 연구 결과인데요. 그 하버드 심리학 교수의 엘렐 랭어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연구라는 걸 했었는데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1979년 당시에 네. 80대 초반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 79년 당시에 20년 전인 59년인 것처럼 생활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59년도에 영화, TV, 기사 이런 걸 보여준 거죠. 20년 전으로. 그렇게 보여가지고 생활을 좀 하고 실험을 했더니 이분들이 갑자기 기억력이 20년 전처럼 좋아지고 몸무게도 1.5kg 늘고 관절 유연성, 손가락 길이, 키, 그리고 걸음걸이, 자세까지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진짜 20년 전으로 돌아온 것처럼.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객관적인 걸 보기 위해서 더 실험 전과 실험 후 참가자 외모를 사진 찍어가지고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보여줬더니 이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참가자 중에 어떤 사람은 신체 나이가 50대 수준까지 실제로 향상된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80대였는데.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신력이 육체를 지배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 더 이제 그 나이 들었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것도 있고요. 물론 이 연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신력 때문에 육체가 그 예전처럼 나이가 든다 안 든다 이거를 꼭 방증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일체 유심조네요. 그렇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저희도 모든 것은 마음 맞습니다. 뇌가 다 생각하는 데 따라서 어느 정도는 상당 부분 그쵸. 육체도 컨트롤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영향이 있다는 걸 보여준 한 예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이죠. 나이가 들면 나이살이 찐다.
이런 속설 있잖아요. 아, 그게 그렇죠. 사실이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건데 2021년에 과학저널 사이언스에서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하루 에너지 소비량의 논문이 나왔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실험인데 이 저자만 90명이고요. 전 세계 29개국에 6,421명의 사람을 생후 8일부터 95살 노인까지 전 연령대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긴데 단순하게 말하면 태어나서 1살까지가 에너지 소비율이 가장 높고요. 성인이 돼서 20살부터 60살까지는 에너지 소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0살이나 60살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차이가 거군요. 없다는 거죠. 60살이 좀 넘어가면 그때부터 0.7%씩 감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한 40대 되거나 50대 되면 내가 20대 때는 나 살이 안 쪘는데 막 살이 많이 찌고 기초 소비량이 문제가 있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안 그렇다는 거죠. 60살이 넘어가야 그때부터도 1년에 0.7%밖에 안 준다는 거죠. 대사량이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영아 때만 빼고는. 그렇죠. 영아 때 빼고 20세부터 60세까지는 안정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10대 청소년기가 가장 그 대사량이 활발할 걸로 맞습니다. 보통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활발한 거는 태어나서 영아기 1살까지라고 하죠. 왜냐하면 태어나서 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20대까지가 그렇고 20대부터 60대는 더 성장을 안 하니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거죠. 그렇군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연구에 의하면 나이살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그렇군요. 지금 시각 11시 46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 도심으로 주요 도로 군데군데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며 지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전히 이동량 많은 상태입니다. 여의상류 진안지점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공사하고 있는데요. 공사 여파로 여의하로에서 한강대교 지나는 길 주춤합니다. 더가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로도 이동량 많은 상태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정체인데요. 월드컵대교 지나면서 1차로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서강대교부터 다시 속도 떨어지기 시작해 동작대교까지 시속 30km를 못 내고 있습니다. 성수에서 청담대교 사이로도 이동량 많은 상태니까요. 마음의 여유 가지고 지나셔야겠습니다. 반대 일산 쪽에선 4차로에 서강대교 지난 4차로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정체는 없는 상태지만 주변 지나신다면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마음과 생각을 젊게만 가지고 있어도 육체까지도 젊어질 수 있다. 그런 실험 결과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러면 생활 습관만 잘 고쳐도 10년 이상 젊어질 수 있다. 그런 방법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굉장히 재미있는 조사가 있는데요. 이게 영국, 중국, 스페인 국제연구팀이 이제 피부와 생활 습관에 대해서 8년에 걸쳐서 각 국가에서 585명을 조사했는데요. 그 연령이 25에서 75세 여성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 연구팀들이 여성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뭐 선탠을 좋아하냐, 담배를 피냐, 뭐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냐, 양치질 하냐 이런 생활 관련된 습관을 물어봤어요. 네. 그리고 디지털 사진을 촬영해서 이제 겉보기 나이와 실제 나이를 비교했더니 생활 습관이 나쁜 여성은 좋은 여성에 비해서 10.4년 정도 더 늙게 사람들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넘게 늙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팀이 좀 본 거는, 그러니까 연구팀 결과로는 이제 성형 수술로 얼굴과 목 주름살을 제거하면 평균 8.5년, 그러니까 8년 정도 더 젊어 보이는데요. 네. 근데 생활 습관만 좋게 해서라도 10년 넘게 더 젊어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라고 말했는데요.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왜냐하면 생활 습관만 잘하면 우리가 10년에 젊어 보여 이럴 수 있는데 여기다가 굳이 또 사족을 들여가지고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여성이 얼마나 늙어 보이는지에 33%는 생활 습관이 결정한다. 네. 게 이번 연구에 밝혀졌다 하지만 유전이 약 50%를 결정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유전이 50%다.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은 뭐야 이렇게 열심히 해도 50%는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50%는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타고난 게 50%지만 또 바꿀 수 있는 게 또 절반 있으니까 이런 생활 습관만으로도 한 10년은 젊어 볼 수 있다. 컵에 물이 얼마나 찼느냐, 그렇죠. 얼마 빠졌느냐 그 생각하기 나름이니까요. 맞습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 계세요.
60대 정년퇴직 후에 제2직업 선택보다 40대 경험이 제3의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생태계는 달라지겠지만 아까 설명해 주신 40대. 맞습니다. 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이마트 그룹에서 35세 명퇴 발표하던데요. 걱정이 대기업에도 인건비 때문에 조기 명퇴 유유. 자동차 부품이 3만 개라고 하던데 3만 개 회사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하는 일입니다. 없어지는 직장도 있지만 새로 생기는 직장도 있죠. 그렇죠. 근데 내 직장이 없어지는 게 큰 문제죠. 그렇죠. 네, 참 걱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나이에 관한 잘못된 경제 상식들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종합적으로 한 마디만 해주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다른 예시를 주면 작년에 그 라틴 그래미 수상식에 신인상을 받은 분이 있어요. 앙헬라 알바레스라는 분이 계신데 혹시 그분이 신인상 받을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굉장히 많았죠. 예, 맞습니다. 95세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94세에 앨범을 내가지고 95세에 신인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원래 어렸을 때부터 본인 꿈은 가수였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셔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본인 손자가 할머니 앨범 한번 내보세요 해가지고 93세에 내고 94세에 데뷔를 하셔 95세에 신인상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네. 예, 꿈은 계속 간직할수록 언젠간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전호겸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황치열이 부르는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들으시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